원래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 그 역사를, 특별히 예술 분야의 역사를 잘 산파 역할을 하신 우리 장경래 회장님, 과거 회장님, 지금은 아니고 회장님이고, 또 사진 작가 분야의 또 부회장님은 한국사진작가협회 부회장, 지부장 역할을 담당하셨고, 오늘은 주제는 부천예술의 발자취 및 문학의 감성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명강의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부천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 예향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산파 역할을 맡았던 우리 장경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를 받은 장경래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여기를 참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정말 이렇게 원로로 계신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여기 온 것이 사실 나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뭐 여기에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김문득 교수님, 또 저 뒤에 박영동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쪽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저는 그냥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또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그날 하루 그냥 재밌게 지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역시 그것은 우리가 이 부천에 지금 우리가 부천을 문화특별시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문화적인 그 예술적인 인프라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그걸 겸비를 했기 때문에 저 부천시를 문화특별시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 물론 이 특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사실 붙인 거죠. 뭐 외부에서 붙인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부천이 문화예술의 그 인프라가 많다. 이래서 이렇게 자칭 문화특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문화특별시라고 자꾸 해도 좋을 만큼 타 도시에 비해서는 문화적인 그러한 그 인프라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부천시 인구가 한 90만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거대 도시로 우리가 부천이 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기까지는 사실은 어느 도시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그만 이 도시에서 큰 도시로 발전합니다. 그것은 뭐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부천은 이렇게 우리가 이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은 참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시죠? 제가 이 지역에서 한 7분 넘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상전벽해다. 뽕밭이 부른 그 바다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이 바뀌고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천은
1973년도에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을 한 곳입니다. 근데 그 승격하기 이전에 우리 부천시는 부천군에 속해 있었고, 그때의 부천군은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천시가 그 전에 부천군 당시에 여기 지금 오정지구, 그냥 오정면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오정면하고 지금 그 부천시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옛날 이제 소사읍, 오정면, 지금 시흥군에 시흥시에 이제 시흥 소련면, 그때 소련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 광역시에 있는 계양면이 부천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천군 그 외에 있는 소사읍 3개 이제 오정, 소래, 계양, 육지의 선면이 있었고 6개 도서가 부천군이었습니다. 지금 옹주군에 있는 저쪽에 영종, 영유, 덕적 뭐 이런 옹주군에 있는 도서 지방, 거기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북도면이 있었고요, 영종면이 있었고, 용유가 있었고, 또 영흥이 있었고, 대구가 있었고, 덕적이 있었고, 이래서 5대 도서 지방하고 육지의 1읍 3면인 부천군이 그때 형성군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부천군이 굉장히 참 넓었죠. 그리고 사실 그것도 이전에 소대, 근데 그 중에서 소사읍이 인구 6만이 되는 73년도에 대해서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소사읍이 상당히 또 지역이 지금은 여기 좀 부천시에 있는 구역을 포함해서 옛날에는 지금 서울특별시에 있는 항동, 고척동까지 우리 소사읍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도 그때 항동에 계시는 분이 소사읍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지방자치제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의 거기 분이 여기 거기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소사읍이 굉장히 범위가 넓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으로다가 잘려서 나가고, 또 각 도시들이 이제 성장에 따라서 다시 이제 도시가 발전이 되는데, 부천군에서 이 소사읍이 승격이 되는 데는 물론 그때는 인구가 많이 좌우를 했습니다. 시승격을 하는 요인은 인구가 그때 주산으로 5만 이상이면 5% 승격하는 그런 행정의 수치였기 때문에 그때 한 6만 정도의 소사들이 있기 때문에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됐는데, 소사읍은 원래가 부천구,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천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천군에서는 있었는데, 그 외에 사실 부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 부천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기가 옛날에 이 소사면 시절에 부평군이었답니다. 여기가 부평군 소사 면이었었는데, 우리가 부천, 그래서 이제 그 부천군으로 형성이 되고, 그 중에서 발달돼서 소사읍이 이제 승격이 돼서 소사 자체가 읍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소사시였습니다. 원래. 근데 소사라고 하다 보니까 부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명칭을 안 붙이게 되면 부천이라고 하는 저기는 역사 속에서 없고, 이래서 부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평군에 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를 따고 또 인천에 천자를 따서 부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천이라고 그러면은
참 부월 부자에 내천자를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무슨 큰 내천도 없고 사실 그런 지역인데 그런 연유에서 이제 부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저도 얘기 들었고 또 사실 저희는 또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도 성장을 해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래서 이제 부천군이 이제 소사 시가 부천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돼서 73년도에 이제 시로 성격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승격되기 전, 부천 이 승격이 됐어도 소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우리 사실 토박이들은 저기 소사라고 또 얘기를 안 하고 소세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그러고 우리는 소세에서 왔어. 우리. 이렇게 해야 옛날에 그 사람들끼리 지명을 통했던 그런 것이 이제 이게 소사인데, 이 소사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는 여러분께서도 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그 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밀도 복숭아, 소사하면 이제 수밀도 복숭아. 정말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이게 송내동, 사단 입구 쪽서부터 이쪽에 지금은 뭐 아파트가 다 섰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때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등성이에 이쯤 되면은 거기가 정말 그냥 분홍빛으로 쫙 이렇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어렸을 적에 기억을 해보면 정말 거기는 구릉도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이제 복숭아가 또 입가하는 계절에는 경양이 서울과 인천시에서 인천 등지에서 복숭아 먹으러 참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우리 부천을 복잡골이라고 하는 복잡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옛날에 이 복숭아가 많이 있었던 것을 성립을 해서 우리는 이제 부천을 복잡골이다. 나중에 우리 예술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래서 복잡골 부천이다 이런 얘기에서 복숭아가 그 전에 유명했던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소사에서 이렇게 지나서 보면은 또 대외적으로 우리 소사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게 된 거는 이 경인전철이 한 100여 년, 110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때의 전철이 여기서 생기면서 사실은 지금은 전철역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때는 뭐 동인천, 인천, 그러니까 인천, 동인천, 그 다음에 이제 주안, 그 다음에 부평, 그 다음에 소사, 그 다음에 영등포도 없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럼 바로 노량진, 오류동에서 노량진, 그러니까 노량진까지 이제 경인철도가 처음으로 개설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부천에 소사역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부천에서 이 소사의 발전에 참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사실 이 사람이 살려면 무슨 길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때 그 철로가 생김으로써 소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고 찾게 됐는데 실제 말로 철도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그때 사실 소사에 깡패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교인간에 깡패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사 깡패가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지정학적으로 중간 위치에 있잖아요. 그때는 놀러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놀러 가야 되는데 바닷가 보러 가려면은 여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뭐 다양하지 않고 그냥 버스가 간혹 댕기고 기차가 댕기고 이제 그것만 했는데 소사 깡패들이 저쪽에 역전에 나가서 거기 지키고 저쪽에 나가서 딱 지키게 되면 서울에서 힘쓰는 또 인천에 힘쓰는 사람이 아무리 매을 쳐도 여기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걸려들기 때문에 소사 깡패들이
그전에 아주 힘을 주고 여기서 너희들 여기서 잘못 보이면 여기 못 지나가 할 정도로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인데 저희 때 얘기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때 그때 인경 불과 그렇게 멀지도 않았는데 그때가 이제 60년대이죠. 근데 이제 그런 소사였었고 근데 아까 이제 소사역이 이제 생겨서 이제 그런 발전의 그 축적이 됐다고 하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여기에 이제 여기 생기게 된 소사역이 생기게 된 원인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 부천이 이 김포 평야를 끼고 있고 그리고 소사의 복숭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복숭아는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처음에 복숭아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는 여기가 그 외촌, 소위 일본 사람들이 살던 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과수농사예요. 우리들은 우리 때의 농사라고 하면은 그때 과수농사는 그냥 농사도 안 치고 그냥 논이 있어야 논농사를 져야 그냥 농사라고 했지 밭농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농사라고 얘기를 안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 일본 사람들은 벌써 선진적으로 돼가지고 이 과수농사 통해서 농사에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고 또 여기에 이 소사라고 하는 이름은 뭐 당초 그 얘기 듣기는 지금 소사동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만 그 이제 실소자에 모래소자 아닙니까? 근데 소사라고 하는 지명이 이렇게 보니까 딴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평택에 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가다 횡성에 보니까 횡성에도 저러다 보니까 소사라고 하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뭐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이제 특정적인 그런 곳에서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그런 그 소사라는 명칭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가 소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것이 사실은 없는 데거든요. 촌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내촌이 있어야 뭐 작아지는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경인 여기 그 철도 소사역을 일본 사람들이 부설을 하면서 그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이 역곡동 지금으로 말하면 소사동입니다. 소사동에는 내천이 하나 이게 흐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흘러서 지금의 이 앞에 신곡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천가가 그래서 제법 큰 천가가 있었는데 그 삼류 쪽에 아마 그 모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모래 자갈을 해서 이 철도에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모래를 갖다 썼다 이래서 또 소사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그래서 연유를 하고 해서 소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소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사가 그 사람들이 아까 소사역을 만들게 된 동기는 그만큼 여기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어디 필요에 의해서 정거장이 생겼겠죠. 그때는 뭐 서울까지도 안 들어갔고 노량진, 그러니까 노량진까지 아마 이 경인전철이 처음에 구성이 됐던 거 보면은 배로 그때 뭐 마포에서 뭐 배도 뭐 댕기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물류도 되고 이래서 그때는 노량진까지만 이 경인전철이 처음에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철로를 우동산까지 연결해서 그 서울까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이 구간의 역을 이 소사에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에서 여기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 평야를 여기서 내다보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과수농사를 많이 저기고 이래서 여기에 나오는 농산물 이런 거를 또 김포 평야에서 나오는 쌀 같은 거 이런 저기를 수송하기 좋은
인천으로 좀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사가 여기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일본 사람들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도 어느 정도 나이 때 일본 그 소위 그 적산 가옥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줬던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만 일본 집들이 지금 여기 중동 지역에 그쪽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쪽에 그 과수원들이 많이 성행을 했는데, 근데 과수하는 사람들은 그냥 규모가 그렇게 안 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억으로는 여기 반전 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전 농장은 일본 사람이 김포 평야, 부천 평야에서 농사짓는 그 땅을 거의 그분이 그 농장 주인이 다 얘기를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창고를 크게 줘놓고 농장을 크게 해서 그쪽에 농산물을 글로 집화를 하고 또 그걸 날라서 여기서 이제 출하하고 그랬다고 보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여기 지금은 이제 부천 중학교, 부천 공업고등학교, 그것이 거기에 그 농장 그 건물에 학교로 설립이 됐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사회조로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를 그래서 반전농장 학교라고 했어요. 근데 반전이라고 하는 게 그 일본 사람 이름이었었는데 얘 반월반자더라고요. 반월반자에 얘 반전자를 써서 이제 반전농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나중에 반전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아울러서 보게 되면은 복숭아라든가 또는 이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사가 발전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천역이 그때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거가 소위 이게 어떤 특정 종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천에 들어와서 소사라고 하면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5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50년대 말에 그 신앙촌이 생겼는데요. 그때 우리가 신앙촌을 올라가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그냥 개인주택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 가니까는 집을 쫙 지어가지고 집단 거주지 주택을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최초의 가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카제테라라든가 간장, 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종교 집단에서 그런 공산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종교적인 측면을 떠나서 거기는 이 제조 공업에서는 그런 집단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됐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신앙촌이 그때는 소사라고 그러면 신앙촌이라고 하는 말이 소사를 또 알리게 됐던 그런 요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한여행 아시죠? 유한여행이 사실은 부천에 50년대에 부천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극동 아파트 그 입구에 유한여행의 마크가 버드나무가 큰 게 이렇게 늘어진 게 있는데, 버드나무가 실제 버드나무가 거기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버드나무가 거기에 있었던 거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거기에 창업주가 유일한시기 때문에 유씨, 버들 유씨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하튼 여기에
그래 유한양이 있었고 그 전에 뭐 유한양이라고 우리가 뭐 몰랐고 그냥 약공장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지금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그 길가로 보면 그 내가하고 조금 있었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커다란 그 나무가 있고 그 뒤에 공장들이 이제 있었던 거기 약공장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약공장에 다니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멋쟁이였었어요. 그때 아주 그냥 그 약공장에 다니면 정말 아주 이렇게 멋있는 그 아가씨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아울러서 생각해 보면 그때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버스 보통 아파트 거기 넘어가는 그 길이 여고개? 네, 여고개? 네, 여고개 있죠. 하우곡 있죠. 하우곡. 네, 하우곡에 그 우쪽으로 가는 게 하우곡이죠. 그래서 유한영이 여기서 그 노량주의로 맹기고 그리고 여기가 펄복 대지로서 펄복여사 미국의 펄복여사가 여기에 계셨었어요. 뭐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아주 그때 유명했고 또 우리의 또 뭐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이제 왔다고 해서 뭐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 그 이 저기 소망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위 이제 지금으로 말해 쉽게 얘기하면 고아원이죠. 그 연구가 없는 아이들을 그 불쌍한 아이들을 거기서 이제 육아를 줬고 그러다가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복지재단으로 이제 그 넘긴 거 보면은 그 유일한 씨가 그런 그 사회성이 있고 사회에 그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 펄벅재단에 거의 뭐 기부를 먹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펄벅재단이 됐고 펄벅재단이 나가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이따가 이제 그 들어가면 이 공장이 조그만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또 있다가 이제 지금 저 극동 아파트로 이제 아파트로 돼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이 소사가 이제 복숭아 이제 그런 여건 아까 이런 걸 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소사라고 적이 됐습니다만은 이 부천이라고 하는 이 소사가 그래서 73년도에 시승격이 되고 이후에 급진적으로 이제 발전되는 게 사실은 시로 승격이 됐다고 해도 그때는 사실 뭐 조그만 농촌이었습니다. 여기에 먼저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이 있는데 유한양 같은 거 이런 것도 가고 딴 거 다 하고 사실은 뭐 복숭아만 있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국토 종합 개발 계획 그것이 이제 발표되면서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고 그 중에서는 수도권 내 서울 내에 인구를 억제하고 제조업을 억제하는 이러한 그 법이 발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공장을 밖으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정책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그때 잠깐 포위가 되니까 인구를 그때 제가 알기로는 700명만으로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그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해서 그 정책을 놓고 포가 더 서울이 더 포화되면 안 된다. 이런 쪽에서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던 인구 유입도 막고 또 있는 또 이 공장 같은 이런 공익시설 같은 데는 이제 그냥 서울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은 그 안에 포함이 됐었는데 뭐 지금이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더 했죠. 그때는 그 서울에서 다 서울에 붙어서 사실 다 살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도 서울 뭐 정치권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은 서울에 있었고
그 서울로 가야 뭐 복수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 되는데 이제 서울이 그래 들어차니까 그걸 보니까 서울에서 공장을 하던 분들이 서울의 본사는 맡길 수는 없고 공장은 더 나가야 돼요. 이래서 그런 정책에 의해서 밖으로 내몰렸던 것이 서울의 가장 지근거리가 어디냐.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바로 그 부천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이 부천지가 그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공장 이주주로 예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공장들이 그냥 우죽순으로 부천으로 그냥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부천의 공업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뭐 저기 공업 지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공업 지역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와서 공장 지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억으로는 이 송내동에 몇 개 기업들이 어디서 들어와 있었고 주로 내동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근데 내동이 많이 발달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그 경인 고속도로가 생겼죠. 그 고속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부천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그 중소기업들이 몰렸고, 부천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아주 뭐 영세한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한국의 국제 기업 삼성전자가 사실 부천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다른 바뀌었습니다만, 폐허 차이인가? 네, 그거로 그 바뀌었는데, 그 삼성에 여기 삼성전자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여기서 확장되어서 수원으로 저기 옮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그 경인 그 고속도로로 해서 또 이제 그 공장들이 그리고 공장들이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저 노동인구 가족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천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급진적으로 발달이 됐는데,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전에 사실 부천에는 상권이라고 하는 게 별로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좀 지정학적으로 이제 서울이 가깝고 인천이 가깝고 이래서 우리가 그때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같으면은 어머니가 상천을 사러 가려면은 인천으로 가셨어요. 이때쯤 되면 조기가 뭐 엄청났습니다. 아주 조기를 사오시게 되면 그냥 끓이게 되면 노란 거 그냥 그 노란 조기인데 기름이 둥둥 뜨고 연평도에서 조기가 엄청 나왔었는데 그 먹거리를 인천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뭐 교복이나 무슨 뭐 옷을 좀 산다고 보게 되면 요 영등포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의 구매가 없으니까 이 상권은 사실은 형성이 되기 힘들죠. 소비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의 상권이라고 하는 게 좀 자유시장도 많이 커졌습니다만 그때 자유시장 일부가 거기에 유일한 그 저기 있었고,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북부역이라고 하는 거는 북부역 쪽이라고 하는 건 이쪽은 다 그냥 논이지 뭐 없었습니다. 근데 불과 뭐 몇십 년 안 돼요. 부천이 이렇게 그냥 금시발표 해가지고 정말 저기 됐던 게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생존백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근원이다. 그래서 부천이 이제 상업이 발달이 못되는 원인이 거기 있었고, 이러한 그 추세로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저기 이제 이 공업 지역이 농촌 지역에서 공업 지역으로 저기 대기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부천이 이제 굉장히 융성하게 됐고 인구도 거기에 따라 이제 유입이 됐고, 이래서 부천이 발달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뭐 여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해서 자꾸만 이제 그것이 가속화가 됐고, 경기도 내에서도 부천시가 이 90년대에 보게 되면 타시에 비해서 인구의 그 증가율이
딴 데는 한 7, 80%인데 우리는 120%까지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이 그만큼 한꺼번에 그냥 인구들이 몰려들어서 성실을 이루는데 공업적으로는 좀 이렇게 공단이 이렇게 딱 이렇게 공업적인 설정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갖다가 그냥 지으면 되고 그게 공장이고 저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 정리가 돼서 오늘날에 지금 저기가 돼 있고 부천의 이 중소기업 수로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공업도시가 됐죠. 이런 거 오늘날의 시세를 이룬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부천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그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진쟁이입니다. 제가 사진관을 해서 하는 그런 사진은 아니고 그냥 취미로 소위 이제 작품 사진이라고 하는 그 사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제 저는 사실은 문학을 전공을 했다가 우연하게 이제 사진을 접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사진을 접했는데 제가 사진을 저는 한참 그때 이제 문학에 심취돼 가지고 있던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군대를 가서 우연하게 이 사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월미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얘기하기를 자기가 월미도에 근무하는데 한번 놀러 와봐라. 난 그때 군복을 입었으니까 날 보고 저 차에 탔었는데 그 사람이 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 섹션에 그 이름이 그 클랩샵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우리 공작소 같은 그런 역할인데 거기 갔더니 그분이 여기 왔으니까 사진 뽑는 거를 한번 봐라. 이런 기회 한번 이거 배워두면은 내가 나중에 좋을 거다. 그때 사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한번 찍었고 그랬던 시절이지. 그때 카메라가 그때 카메라 있었으면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카메라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사진 뽑는 거를 이제 배우라고 하다 보니까 사진을 그냥 뽑는다고 그랬죠. 근데 사진을 뽑기 위해서는 필름이 있어야 되고, 필름이 있어야만 이제 그 필름을 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한 필름이 있어야 사진을 뽑아야 되니까 사진기를 갖다가 사진을 갖다가 이제 맨날 찍어가지고 현상을 그 작업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그때는 사람을 찍는다고 하는 거는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월미도 밖에 나와서 그냥 근처에 있는 사진을 많이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아주까지가 이파리가 크고 형상이 좋죠.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도 찍고 오늘은 어저께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 이제 찍고 좀 이렇게 해서 그 현상을 하고 사진 배우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그 사진에 저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군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군청 자리가 그때 어디였냐면 좀 자유시장 그 앞에 옛날 무슨 증권이죠, 거기가? 대신증권. 네, 대신증권. 거기가 부천 군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육계도서 그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그 지역이 부천 군청 자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유시장이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건너편. 건너편 길 건너. 부산시 건너편에. 네. 그러니까 한 분이 이게 송내동에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작품 사진을 하는 사람인데 작품 사진을 한다고 해서 찾아왔다. 저는 난 작품 사진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무슨 작품 사진을 합니까? 그랬더니 사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진을 보고 왔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 DP점이라고 했죠. 뭐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 태양사랑은 DP점이 유일하게 그 역전, 그 소설 역전에가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그 DP점에 와서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DP점 하는 주인이 그 여기 그 이상한 사진 뽑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진 좀 보자.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진을 보니까 작품 냄새가 나고 작품을 주어서 그래서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진을 우리가 이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끼리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사진을 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나도 그때 사진 한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뭐 작품 사진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더 호심도 나고. 이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 만나서 사진 클럽이 이제 부천에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부천에 그 예술 동아리 지금은 뭐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술의 동아리가 처음으로 부천에서 형성이 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렌즈 클럽이라고 하는 사진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68년도에 만들어서 사진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진 클럽을 만들어서 선생님을 초청해서 사진도 배우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부천에 애가 좀 그때의 사진 기를 좀 가지고 있을 정도면 좀 경제력도 좀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주위에서 그 사진 가진 사람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때 뭐 지금은 자동차가 뭐 좋은 것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때의 그 이 90cc 오토바이면은 지금의 뭐 벤츠 이상 뭐 가는 뭐 그런 쪽입니다. 그때는 뭐 차 쪽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진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사진을 그냥 찍으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쬐서 이 대출 구입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천 군 시절이죠. 사진 동아리 처음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그 군민의 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날에 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동아리라고 유일한 동아리가 있는 게 이제 그거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찾아왔어요. 이 공무원이 뭐 사진전을 한번 좀 할 수 없느냐.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사진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그런다고 이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진 전시를 해야 되는데 사진 전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전시관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방을 빌려서 이제 거기로 그 다방에 가서 섭외를 했어요. 그 다방에서 사진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좋겠냐 그랬더니 그때 사진전이 뭐냐, 그 뭐 보는 거냐 이런 얘기를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벽에 있는 거를 다 좀 띄고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붙여서 그 사진 전시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부천에서 그 사진 그 문화가 예술의 그 전시로서는 그것이 처음이었다. 뭐 제가 부천에 가서 계속해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난 그렇게 동아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클럽들이 생기고 나고 그 밑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사진 전시를 하니까 그 구경 오는 사람, 예술 하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계획도 됐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제 뭐 문학을 하는 사람, 뭐 이제 시를 쓰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 뭐 사진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진 전시에 와서 공부하고 자연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종합적인 사진 예술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효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각 그 분야를 한 그 동인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예술 동인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분야가 참여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분야별로 뭐 전시 분야 같은 거 전시도 한번 해보고 뭐 이 공연 같은 거 이제 무용은 이제 그때 공연했으니까 무용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그 처음에 좀 어설프게 시작을 했던 것이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이 쇼시가 돼서 이제 오늘날의 부천이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천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 한국 우리가 여러분 예총이라고 한다면은 예총이라는 것은 한국 예술 단체 총연합회라고 하는 준말인데요. 예총이 한국의 그 예술 단체 분야가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술 분야가. 근데 이제 그 분야가 다 있는 그 총 연합회에서 이제 우리가 사진 협회죠 말이죠. 뭐 여기 박 기자님은 문인협회에 있는다만 이제 그런 그 협회 소속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모였는데 그 아까 그 예술 동인회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닌데만은 몇 개 분야가 모여서 거기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렌즈클럽 이게 동아리가 정식으로 그 예술단체 이제 부천 소사지부 우리가 72년도에 사진협회 부천 지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단체가 처음 만들어진 게 72년도 소사지부가 발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술협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진협회, 미술협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두 개의 단체가 생기고 그 외에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단체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이제 없었는데 서로 다 이제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좋을 게 아니고 정식 예총을 만들자 이래서 85년도에 그간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소다교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동민을 통해서 예술의 그런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 그 85년도에 한국예총 부천 지부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지부가 사진분과하고 또 이 미술분과하고 무용하고 문인협회하고 4개 지부가 그때 정식으로 인준을 받아서 지부로 우리 예총 지부가 돼가지고 예총 지부를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복잡한 예술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우리가 예총이 생기고 바로 다음에서부터 복잡한 종합 예술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종합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각 분야를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종합 예술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예술제 이름을 복사골 예술제다. 복숭아구장의 이런 상징을 하자. 이래서 우리가 복사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초대 예총 회장이 최우려 씨가 시인인데 그분이 복사골로 하자. 이게 부천 예술제 이거 하라는 복사골 예술을 갖다. 우리도 상징적인 것도 있고 참 좋다. 근데 이래서 복사골 예술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복사골 예술제는 각 분야의 이제 전시 분야는 전시하고 공연을 합니다만은 그때의 밑에까지는 특색이 그때는 미스 복사골이라고 하는 미스 부천이 있었어요. 문화원에서 저걸 해가지고 뭐 저도 많이 이제 심사로 됐습니다만 그때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 한참 더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복잡을 읽기에는 이제 하나가 그 이슈가 뭐냐면 미수 부천에 선발된 그 아가씨들을 꽃차 복숭아 무슨 이런 그 차로 퍼레이드를 거기다 해가지고 퍼레이드를 했어요. 이렇게 복잡을 이슈에 알리는 그 시조다가 그런 구조로 됐고 그리고 시민회관이 그때 생겨서 정식 거기서 하는 정도 주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복잡 우리가 예총이 생기고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 부천의 각 분야에 저기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고 그 후에 각 분야의 협회들이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부천에도 9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무슨 문인협회,
또 미술협회, 사진협회, 또 연극협회, 또 연예협회, 뭐 각 분야의 미술 뭐 같은 예죠 9개 분야가 다 좀 있어요. 저 부천에 한이 중앙에 있는 분과 중에서 건축협회가 또 예술 분야로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만 부천에 없고 딴 데는 영화협회가 그게 별로 없는데 우리 부천에 영화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천에 지금 9개 예술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협회는 좀 판타스틱도 거긴가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런 세월을 통하면서 우리 이제 부천의 그 예술제를 우리가 벌써 85년도니까 뭐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러니까 몇십 년의 이제 그런 그 속에서 뭐 본의 아니게 이제 그 문화 행사를 시민들이 이제 접하고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또 뭐 성진교육을 타고 뭐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래서 복잡한 예술제가 올해 그런 효과가 유용무용으로 부천의 그 문화도시의 그 원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그 제가 사제를 통해서 그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참 이렇게 오늘날의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는 이런 걸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지나보니까 짧은 것 같은데 참 너무나 참 고마웠던 그런 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천을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도시 이제 부천 뭐 문화특별시 부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우리 부천의 그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복잡한 예술제가 이제 처음에 생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부천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하모니 오케스트라는 8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일종 회장을 했는데 그때 생겨서 그때는 이 지방자치가 아니었었죠. 그때는 그냥 관선 시장이 이제 있을 텐데. 그래서 관선시장에서 먼저 부천시 합창단이 몇 개월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이제 생겼고 그때 사실은 그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탄생된 쪽에는 상당히 얘기가 많았는데 아마 그때 지방자치였으면 좀 시기상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도 그때 그런 저희가 됐었고 우리 그런 저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부천시로서는 굉장히 참 그 선진적인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97년도가 우리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영화제는 이제 민선 그때는 이제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초대 시장이 이제 이해선 시장이 그러니까 만든 그 업종인데, 먼저 이 시장들은 자기의 뭐 재임기간에 뭐 그 업종 위주에 대한 이제 그런 발상도 있었고, 또 그 영화제가 탄생된 배경에는 그 이해선 시장하고 이장호 감독 영화 감독의 손해배 사이인데 같은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시장이 선배입니다만은 그분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아마 영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뜻없이 영화제를 하나 만들면 어떠냐 그렇게 시장이 같이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좀 했는데 그래가지고 경우에는 영화제가 그냥 영화제가 아니고 부천은 판타스티라고는 특정 분야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냥 부산은 그냥 부산 영화제죠. 근데 부천은 판타스티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넣은 이유는 어느 특정 장르를 갖다가 좀 특색 있는 영화제를 해보자. 이래서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판타스틱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그 이런 보통 우리가 멜로적인 게 아니죠. 뭐 호러라든지 각 분야에서 좀 쇼킹한 그런 적이고 우리 영화제를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서도 여기 영화를 보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너무 정도로 그렇게 쇼킹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영화제를 만들고 그리고 부천 이 만화 축제 우리 부천의 만화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전국에서도 없는 우리 만화 박물관이 부천에 있어요. 규모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이런 만화적인 박물관은 뭐 여기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고 이 아시아권에서도 이렇게 큰 박물관이 없다고 해요. 춘천 거하고 어떻게 돼요? 네. 춘천 거. 춘천? 예, 춘천도 만화자가 있지만 근데 여기는 그 건물도 좀 그래서 이게 사실 돌입입니다. 도예이사를 가지고 지어서 굉장히 크게 지금 그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만화 산업이 우리 그 전에는 사실 그냥 만화책이라 보는 그런 시대로 해서 만화가들은 뭐 예술가로 그 대우부사를 못 바꾼 그런 그 시대가 됐는데 요즘은 뭐 만화가라고 하면 대단하죠. 네. 그것이 바로 이 만화 축제 이런 그 위상을 돕는 그런 적이 되어 있고 전국에 거기 가면 연구실들이 다 있고 개인 그 유명 화가들 사무실을 다 주고 거기서 작업하고 또 작품도 그리기도 하고 뭐 이래서 아주 만화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만화 메이커로 여기가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 애니메이션 그 사람이 아니고 동물무용에서 이런 것이 영화를 만들죠. 그것을 해서 그것은 특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애니메이션 그 페스티벌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각종 분야의 부천의 이 문화적인 그 인프라가 정말 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영화제라는 것이 뭐 그래도 우리가 부산 영화제가 생기고 부산 영화제 다음 해에 우리가 생겼어요. 우리가 역사도 깊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전주 영화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만 부천이면 이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영화제가 도시마다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 그런 적이 있고 또 영화가 요즘 발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립 영화 박물관을 부천에 세우자. 그러니까 판타스틱 영화제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국립적인 박물관 부천에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의 그런 이 문화 인프라가 이 상동에 옛날 촬영지에 있었어, 거기가. 네. 그 스튜디오 그쪽은 다 그쪽에 넓은 저기로 거기로 지금 만약에서 만화 박물관 거기 좀 있고 뭐 만화 박물관 속에 영화제 사무실도 거기 있었습니다만 또 영화제 사무실은 지금 이쪽으로 부천시청 안쪽으로 찍고 지금 나와서 독립을 했는데 거기는 뭐 지금 가건물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다가 좀 영화 박물관도 크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쪽인데 박물관을 지은다고 하는 명분이 그것도 영화제가 있고 그 전에 영화인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사실은. 최무룡 씨 아시죠 여러분들? 최무룡 씨도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영화 촬영소가 그 전에 두 군데나 있었어요. 큰 오정동에 있었고 지금 여월동 지금은 뭐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자리에 거기에 영화 촬영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영화에 대한 인프라가 그 전부터 있었고 또 영화인들도 많이 살았었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심우섭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겠는데 그분도 여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이래서 영화에 대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립 그 박물관을 부천에 세우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실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도시에 없는 영화지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 아가 이게 타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참 부천이 이제는 문화의 도시라고 이제 우리가 표방을 한다면 외부에서도 부천을 문화의 도시다. 또 문화 특별하다. 각 분야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도시다. 이래서 오늘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은 뭐 경제적인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누리는 것이 문화입니다. 우리가 문화가 융성한 것이 발전적이지 경제적으로 암만 발전해도 우리가 문화가 없으면 또 예술이 없으면 그 저기는 사실은 삶이 그렇게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저택이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저택 거실에 미술품이 하나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슬플 적에 노래가 또 우리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예술은 사실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속에서 문화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다 문화를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삭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깬 사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문화에 대한 우리가 욕구도 생기고 또 거기에 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이렇게 계신다면 우리 요즘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전엔 엘리트 예술입니다. 그때는 예술 전문인들의 예술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생활 속의 예술입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우리가 이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왔기 때문에 이제 시민 이제는 누구나 문화를 즐길 권리, 그걸 누릴 권리 이런 걸 찾아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에서 쫓고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이래서 오늘의 우리가 문화특별시에서 하는 부천시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됐고 또 이런 또 이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가 부천이 정말 명실상부한 문화의 도시, 문화특별시 부천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를 이루게 되고 또 여기에 살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이 저도 깊게 생각하고 또 오늘날 또 문화예술에 일조를 해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즐기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이러한 얘기를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고 참 잘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다. 어쩌나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기는 참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매일 다행이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실천한 방법을 이런 것을 연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세계 그전에는 저는 뭐 예술인이기 때문에 취업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사실 예술인들 하고 그러면 그 뭐 쟁이라고 그랬죠. 그 무슨 뭐 노래쟁이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저기 쟁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이라고 하는 얘기죠. 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먹기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사니까 이제 죽어주니 그것밖에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행복, 이 삶의 질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행복보다는 정신적인 예술 문화가 주는 행복 이것이 삶의 질을 가장 높이는 길이고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 속에서 우리가 여유롭게 즐김으로써 즐거운 그 웰다잉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웰다잉은 최고의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웰빙이라고 하는 거, 웰빙은 음식 그런 쪽으로 합니다만 그런 우리가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최고의 웰다잉이다.
잠깐 쉬었다가 요거 다시 또 방송이 있으니까 들어주십시오.